현지에서 들어온 소식을 보면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조태열 외교장관한테 준 문서 내가 작성해서 윤 대통령을 통해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고 또 하나는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을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더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이 조태열 외교장관한테 준 문건 이거는 이제 조태열 장관도 했던 이야기인데 윤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했고요. 이 부분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최상목 장관은 이제 그 실무자 통해서 줬다고 했고요. 네. 직접 못 만났으니까 아마 이제 그다음에 그 외교 문제는 어떻게 대통령이 안 할 수 없죠. 제외 공간에다가 계엄의 정당성 알리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저는 외교의 문제는 뭐 대통령한테 통해서 주는 게 맞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대통령도 인정하잖아요. 이 내용의 문서는 뭐 아무런 게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계엄에 동의한 사람도 있다. 근데 아마 이름을 밝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또 계엄 동의했다고 또 이게 뭐 내란의 방조범, 내란 공범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고 비상사태라는 게 우리나라가 북한 전쟁 나가 계엄한 적이 없어요. 6.25 이후에 전쟁 난 적이 없어요. 근데 계엄은 계속 있었어요. 따라서 이게 계엄이라는 거는 꼭 전시에만 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이게 비상 상황이다. 대통령이 판단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가 아니라 하면 해제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동의한 장관을 가지고 또 이게 뭐 내란의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미리 경고해둡니다. 네. 조태열 외교장관한테 준 문건과 관련된 내용과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관련된 문건을 자기가 작성했는데 일단 최상목 장관에게는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전달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무래도 조태열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도 본인이 쪽지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줬다라고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어떤 지시사항을 쪽지에 담았는데 이 쪽지는 김용현 장관이 작성을 했지만 한 장관에게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에게는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전달을 했다.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서열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장관의 어떤 서열로 봤을 때 기재부 장관이 더 높은 서열에 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 장관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후순위에 있는 외교부 장관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전달을 했다. 이것 자체가 사실상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외교부 장관에게만 대통령이 직접 전달해주고 그리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는 실무자를 통해 따로 전달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더 따져 묻는 반대 신문들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낸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오늘 그 이름이 나왔는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고 그런 진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밝혀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이 쪽지를요. 보십시오. 최상목 장관이 먼저 경찰에 조사받으면서 밝힌 거예요. 그 버려도 돼요. 그래서 최상목 장관 찢어버려도 돼요. 은폐해도 됩니다. 근데 왜 경찰에 쪽지를 내면서 밝혔냐 말이에요. 근데 최상목 장관이 뭘 했어요? 대통령한테 받았다고 안 했잖아요. 네. 실무자한테 받았다고 최상목 장관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김용현 장관, 윤 대통령, 최상목 장관이 먼저 자백하다시피 먼저 받은 걸 알린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논쟁이 끝난 거예요. 예. 지금 또 한 가지는 그거 같습니다. 지금 이 국회 측에서 김용현 장관한테 여러 가지를 질의하는 것 중에 부정선거 부분은 없어요. 즉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합니다만 이 국회 측에서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 나중에 계속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냐에 대해서 앞서서 선관위에 보낸 병력도 있겠지만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그걸 문제는 안 삼는 거죠. 네. 탄핵 사유 그 5개 중에 부정선거 부분이 없거든요. 없죠. 네. 근데 대통령은 제 말에 처음에 계엄 선포할 때 그걸 직접 거론한 거는 아닌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게 실제 행동을 보면요. 오히려 계엄 선포하자 말자. 국회보다 선관위 먼저 갔어요. 그것도 세계 기관에 더 많은 병이 딱 계엄 땡 할 때
바로 이게 몇 분 내에 바로 가 있잖아요. 이미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성동격서로 아마 대통령은 이제 그 부정선거 검증이 주목적이고 그 사이에 시간도 벌고 또 이게 알리려고 국회는 이게 경고용으로 더 늦게 가고 오히려 이게 그 선관위를 아마 치는 이걸 성동격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에 이게 내라 있냐 아니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왜 부정선거를 규명하겠다는 거는 누가 뭐래도 이게 내란이 아니잖아요. 선관위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선관위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는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목적과 관련해서는 부정선거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입증하려고 계속 사실조회나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국회 측에서는 이거 거론 자체를 끓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 그러면 헌재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지금 다 받아줬잖아요. 2020년에 중국인들 선관위 있으면 명단을 달라. 이것도 이게 받아줬고요. 여러 가지 특히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왔잖아요. 네. 이번에 조사특위에 헌재가 요구하면 이게 서브 검증도 받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충분히 이번 기회 아니면요. 영영 이게 검증 어렵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로 저는 봐요. 왜 우리나라에 솔직히 부정선거 저는 뭐 이게 꼭 믿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게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혹을 해소해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이번에 마지막 기회로 봐요. 글쎄요, 일단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비상경을 했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진술을 하거나 관련된 부분들을 쟁점화하는 것은 네. 저는 대통령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의 원인 자체가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근거가 결국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다라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77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요건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선거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다? 이런 요건이 되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국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매우 위헌적이었다라는 것을 대통령 측에서 저는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그 사실조회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탄핵 심판과 더불어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부분도 일단락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방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초반에 이제 대통령이 그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워낙 탄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부분이 이제 기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하지만 이런 기각이 나왔지만 과연 그것이 비상계엄을 경고성으로 할 만한 이유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오늘 그 판결이요 4대 4잖아요. 이거는 이게 정치 판결로 봐요. 저는 법적으로 이게 답은 없어요. 2인 체제가 정당하냐 아니냐. 근데 내가 이게 그 보수 성향이냐. 그러면 이게 그 합법으로 볼 거예요. 또 이게 내가 진보냐. 그러면 이게 그 위법으로 보거든요. 근데 오늘 4대 4라는 거는 헌재 재판관이 성향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이게 파악할 수 있는 그 이름들이 실명이 나오잖아요. 저는 네. 그건 안 하겠지만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계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부정선거하고 국회 폐악질이잖아요. 근데 탄핵이요. 줄줄이 앞으로 저는 기각될 거로 봐요. 보세요. 지금 이제 이진수, 그다음에 검사들, 그다음에 감사원장, 그다음에 뭐 법무부 장관, 뭐 줄줄이 한덕수 대행까지 만약에 줄줄이 탄핵 기각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했네? 국정 마비신 거 아니야? 탄핵 중독으로 말도 안 되는 탄핵 줄줄이 기각되네? 이러면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볼 때 좀 더 계엄이 정당성이 약간 커지는 거 아닙니까? 약간이라도. 왜 국회에 폐악질을 알리는 거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상당히 그 대통령한테는 오늘 이진숙 탄핵 기각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글쎄요,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된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4대 4로 굉장히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용 의견도 있었고 그 기각 의견도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의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절반의 재판관이 그리고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봤고 이것 자체가 파면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봤다라는 점도 상당히 시사점이 크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재판관들은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법과 그리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 부분들은 존중해주고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결국 탄핵 심판 절차가 지금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결국에는 이 탄핵 절차라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국회법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였던 것이고 이렇게 탄핵이 소추가 돼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인용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통제가 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그냥 야당이 탄핵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이것 자체로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요건상으로 전혀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헌법상 보장된 또는 법률상 보장돼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 절차를 통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결정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 안에서 다투거나 불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바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부분들은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 없는 그런 근거라고 할 것입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속보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측의 주신문이 종료가 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 여부에 대해서 거듭 질문을 하고 있고요. 윤 측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나라고 묻는 질문에 김용현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대상자를 불러줬다. 포고령 위반 대상자의 동정을 살피라고 지시했다라고 답한 것까지 전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지금요, 그게 맞잖아요. 대통령이 체포체조도 안 꺼낸 게요. 만약에 계엄을 선포하고 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대로 됐으면요, 이 나라가 이미 무너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러면 이게 당나라 말기의 군대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대통령이 체포 지시가 없었으니까 체포가 안 된 거예요. 이걸 항명했다고 자꾸 이게 뭐 실패한 어쩌고 이렇게 몰아가면 이게 우리 군을 모욕하는 거고요. 옛날에도 이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대중 그때 체포해라 계엄에 이럴 때는 이게 딱 문서로 해가지고 이게 실제 체포를 합니다. 이게 계엄이고 이게 군이에요. 저는 체포 지시는 없었고 또 이게 체포 지시한다면 방첩사에서 주소지를 모를까요? 지금 국정원에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또 이게 경찰에도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위치 추적도 하나 방첩사가 못할까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주소를 미리 모를까요? 주소를 다 아는데 관서나 집이 어딘지. 근데 위치를 추정한다는 말은 감시를 해라. 포고령을 어길 우려가 있는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감시하다 보니까 이게 위치 추적은 의뢰할 수 있다 봐요. 이게 체포는 아니잖아요. 위치 추적이. 따라서 저는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말도 상당히 신뢰가 맞고 이게 객관적으로 체포를 안 했잖아요. 우리 객관적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지. 이걸 무리하게 항명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서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수방사 비원 벙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수방사 벙커는 인원 수용이 불가능하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진술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글쎄요, 일단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진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런 체포에 대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질의에서 홍장원 제1차장이나 뭐 여인영 그 특정사령관이나 이런 분들이 했던 진술과는 많이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결국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죠.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다라는 뭐 체포 명단이라든지 그리고 홍장원 제1차장이 얘기했던 체포 명단을 받아봤더니 저 깜짝 놀랐다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어제 나왔었는데 예.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도 관련해서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오해하고 정치인 체포를 하라고 명령을 이해했다라는 것인지 사실 이게 납득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좀 상부 책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진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 부하 직원들 또는 군 사령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좀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고 참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돼서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사실들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어떤 증언들이나 진술들이 더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홍장원 진술은요, 우리 조태용 국정원장 진술하고 이게 같이 소개해야 됩니다. 지금 홍장원 이분은 체포 명단을 이게 뭐
여인영 사령관한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나서 그 국정원장한테 보고하러 갔더니 국정원장이 내일 와. 오늘 나 가니까 내일 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식에 맞나요? 아니 그 중요한 계엄의 체포 명단을 보고하러 갔는데 국정원이 내일 와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국정원장은 체포 명단에게 보고받은 적이 일체 없다. 자기 명시했고 없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했고요. 그럼 이게 누구 말이 맞나요? 그다음에 홍장원 이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좀 하셔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질된 거예요. 아니 왜 국정원 차장이 그 계엄에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해라고 국정원장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중립으로 경질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정원이 체포 조직입니까? 국정원이 어떻게 정치인을 체포해? 그게 왜 지시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현실하고도 안 맞고 저는 이게 홍장원 1차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렇게 명단을 알고 원래는 또 불러줬다 그랬거든. 받아줬다가. 근데 또 무슨 명단이 있어요. 저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증언으로 봐요. 예,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포고령 1호가 이제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계엄법과 관련돼서 포고령을 확인해서 본인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1호의 핵심이 정치 활동을 금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부분을 얘기한 건데 먼저 이번엔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일단 가장 문제되는 것이 포고령 1호인 것이고 거기에 네. 이제 보면 이제 정치 활동과 뭐 정당 활동 금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회 활동들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헌법상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부나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뭐 조절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이다라는 지적은 비상계엄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아마 정치 활동 금지가 주요 목적이다라는 부분으로 국회에 대한 부분과는 조금은 선을 그으려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결국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국민 선동이나 사회적 교란이라든지 뭐 정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금지를 하고 안정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부분으로 그런 주장으로 읽히기는 하는데 일단 포고령 자체에 들어있었던 내용, 특히 이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했던 부분들 자체가 명백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런 주장만으로 국회의 기능이나 국회의 어떤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포고령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국민 선동과 사회적 교란 우려 이 부분이 좀 하고 싶은 얘기 같긴 해요. 이분이 이거 옛날에 그 계엄 10건을 다 참조했다잖아요. 제가 이게 직접 본 건 아닌데 저 기억에도요. 옛날에도 보면 이게 뭐 상김시 정치활동 중재라 이게 다 이게 계엄마다 구색 갖추려면 요건 갖추려면 이게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불법적인 선전순동이 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요. 모든 의회까지 정치활동을 어떻게 금지합니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계엄의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이런 거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실행 의사도 없었고 실행 능력도 없어요. 아니 군대 200-300명 가지고 어떻게 일체 모든 정치활동을 어떻게 막습니까? 제 말은 이게 역대 아마 이게 모든 계엄 10건을 참조해 다 있었던 건데 이거는 계엄령 하면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뭐 실행 플랜 이런 게 없었다는 거고 실제 그 행위도 없었고 불가능한 행위인데 그냥 구색 갖추기 위한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관행적인 표현이었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포고령 1호라든가 그동안 준비했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계엄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정지시키려는 목적보다는 계속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김용현 전 장관 역시도 같은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선관위 직원의 핸드폰 압수 지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근데 증언이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뭐 현관위 직원들에 대해서 뭐 휴대폰을 뭐 뺏었다, 뭐 압수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것을 주도했던 뭐 군 관계자들이나 군 사령관들은 도대체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저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될 테니까요. 사실 좀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쩌면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의 책임을 덜어내는 듯한 저런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관련자들, 특히 이제 군 사령관들이나 뭐 군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동요되고 심리적으로 좀 마음이 뭐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사실관계야 뭐 재판이나 뭐 여러 가지 수사 단계에서 좀 더 따져봐야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 압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는데 이런 압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시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국민들이 저는 몇 분이나 계실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대통령 측에서는 이 비상계엄 자체가 뭐 경고성이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그것 자체가 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은 경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상계엄은 말 그대로 전시사변과 같은 정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 자체가 위헌적이었다라는 것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요, 이 짧은 시간에, 급박한 시간에요, 장관이 할 지시가 있고 대통령이 할 지시가 있고 사령관이 할 지시가 있고 이게 밑에 참모가 할 지시가 있잖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너 선관위 가서 핸드폰까지 뺏어봐. 이렇게까지 장관이 지시한다는 게 그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저 말은 신빙성이 있고 상식에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구체적인 지시까지 국회 대응하기도 되게 바쁜데 지금 국회가 더 중요하잖아요. 해제하면 이게 끝나니까 제 말 이걸 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선관위 핸드폰까지 뺏어. 이거는 장관이 할 지시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질문을 직접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군 배치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특전사 요원들은 국회 곳곳에 있다. 라고 발언을 했고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국회 위치가 어디였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마 근데 그 최소한의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비무장으로 해가지고 사병들 빼고 장교들을 위해 최소한의 병력만 가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그런 아마 관련해가 군 배치 국회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걸로 이게 보이고요. 예. 뭐 실제도 이게 처음에 간 거는 그 정도밖에 병력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게 국회에 대해서 뭐 계엄하면 아무 조치도 못 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다. 보세요. 벌써 이게 방송을 보고요.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시민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무질서가 엄청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파가 몰리면. 따라서 이게 최소한의 질서 유지 병력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이게 집회결사 제한은 됩니다. 뭐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아예 못하게 막은 것도 아니고요. 끌어낸 것도 아니고 국회도 끌어내고 어디 둡니까? 그러면 또 결의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 이게 진짜 난리 나는 거죠. 따라서 이게 그 아마 최소한의 질서 유지 그 병력 간부들 위주로 간 거 이런 게 배치를 묻고 있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진우 사령관은 국회 경비를 위해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발언했다는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참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 게요. 애초에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밤에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실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가서 혹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국회 내부에서도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비를 위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뭐 병력이 출동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은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그날 밤은 아주 평화로운 하루 중에 하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다라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지금 문제인 것이고 그 병력이 7,000명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은 정말 말 그대로 주장일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국회의 창문까지 깨고 계엄군이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다 생방송으로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장들이나 부분들이 사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중요한 건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이 비상계엄이 헌법상에 갖춰야 되는 요건을 어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었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김용현 장관을 향해서 전 장관을 향해서 국회 측이 재반대 신문을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 투입 병력이 실탄은 가져갔지만 또 개인 휴대는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속 얘기 나온 것이 이제 병력들이 무기를 가지고
이 국회에 침입해서 침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압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내란죄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탄은 가져갔지만 휴대화 안 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실탄을 이게 진짜 이게 국회를 장악하거나 하면요. 실탄이 없으면 이게 군인이요. 실탄이 없으면 이게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하고 똑같잖아요. 몸으로 이게 어떻게 제압해요? 그 국회에 보좌진 아까 9명이 했잖아요. 수천 명이 있는데 실탄 없으면 이게 군인이 뭐 아무리 젊은 군이라도 이게 제압이 안 되잖아요. 이 말만 하더라도 이게 저는 국회를 장악할 의도는 없은 게 분명하다. 왜 대통령은 이게 어떻게든 임명 유혈 사태가 나면 안 된다. 경고니까 이런 게 그 의도 진술이 맞고 이게 객관적인 팩트로도 확인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헌법에 있는 유일한 제도가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 지체 없이 국회 통과라. 네. 이게 헌법에 있는 제일 중요한 요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엄이 어떠냐? 계엄을 평소에는 몰래 하는 거야. 다 이게 장악해놨고.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지체 없이 하는 게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번에 기억을 대사를 봐요. 방송으로 했다. 그렇죠. 대통령이 진짜 장악하려면요. 몰래 다 장악해놨고 주말에 하지. 아니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통과를 안 했대. 아, 국회가 몰랐습니까? 계엄한 걸 생중계로 계엄을 선포하고 있는데 야 우리한테 왜 통과 안 해? 우리 몰랐다 주장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주장. 이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사회에. 제 말 이게 공개적으로 한 계엄은 제가 알기로 이게 처음일 겁니다. 아마 이게 그래서 지체 없이 통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거 방송으로 이거만 하더라도 이게 장악 의도가 없었다 봐요. 네. 실탄을 가져왔지만 개인 휴대하지 않았다라는 부분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한 것은 이미 방송으로 다 한 거다. 글쎄요, 일단 뭐 실탄을 뭐 가져갔지만 그때 휴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병력이 상대적으로 소수 병력이었다라는 주장은 다 마찬가지의 같은 결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에 근거로 이런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련된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따질 부분들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탄을 가져는 갔지만 그 당시 휴대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진술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탄을 휴대하지 않고 당시에 다행히도 이 실탄 부분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것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측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전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병력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7,000명, 8,000명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일 뿐인 것이고 당시에 무장을 하고 들어왔던 계엄군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이미 보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국회를 특히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포고령에서 야간 통행 금지만 삭제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포고령에 대해서 처음에 대통령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는 했지만 일단 검토는 한번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쭉 한번 훑어봤겠죠. 근데 의례적으로 이게 모든 계엄하다 보면 이게 구색과 출력 의례적으로 10개를 참고했다 하니까 있는 거고요. 실제 뭐 구체적으로 이게 포고령 따라 막 실행하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이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 없고 제가 알기로 이게 법률비서관이나 민정실에도 이게 검토한 게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한번 쑥 보니까 옛날 계엄에는 딱이 저게 있었거든요. 네, 야간 통행 금지. 예. 근데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야간 통행 금지 하려면요, 북한처럼 전체주의 국가의 병력 진짜 10만 명 동원해도 이게 야간 통행 금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도 이게 별 생각 없이 옛날 거 참고하다 보니까 너난 같아. 근데 대통령이 쑥 봐도 이건 아니다.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빼라. 이래가 아마 된 게 이것도 저는 팩트에 맞는 진술로 봅니다. 네, 야간 통행 금지를 뺐다. 네, 그렇죠. 뭐 대통령,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부분을 초안을 작성을 하고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 검토를 쓱 보고 검토를 해서 야간 통행 금지는 잡아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 1호에 있는 지금 문제되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은 금한다라고 되어 있는 1호는 고치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대통령
대통령이 놓쳤다, 뭐 착오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위헌성이 짙은 조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서 변호사님은 이게 뭐 의례적인 것이고 뭐 보다 보면 놓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지만 계엄령, 포고령 1호 다 보셨지만 6개 조항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6개 조항을 뭐 600개의 조항이 있는 것이라면 놓칠 수도 있겠지만 6개의 조항 중에 첫 번째로 있었던 게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었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을 헌법을 잘 아시는 대통령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야간 통행 금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서 1호는 그대로 남겨놨다라는 것 자체는 위헌성을 인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마 대통령에게 뭐 이쪽은 좀 따져 물어볼 수도 있는 쟁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요, 네. 1호 빼면 이게 계엄령입니까? 1호 빼면 이게 계엄령이 아니에요. 계엄이란 게 비상대꾸인데 비상조치인데 1호가 빠지면 이게 무슨 계엄령입니까? 계엄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거는 전국에 역대 계엄 다 1호가 있어요. 불법적인 정치활동, 선동, 중재나 이런 게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 대통령이 실수로 안 뺀 게 아니고 이게 없으면 계엄이 아니죠. 모든 계엄에 1호 없는 거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만 국회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헌법적으로 봤을 때는 위헌 요소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비상계엄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에서 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포고령은 그 부분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 1호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두 분께서 이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국회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치열하게 하셨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심판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 포고령의 조항은 국회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고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에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계엄 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이요. 포고령의 의사 처단 문구는 직접 작성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로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처음에 이제 포고령이 나왔을 때 전공의 처단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10년 전 뭐 과거의 포고령을 베꼈다면 이런 내용은 어떻게 왔을 것인가 이런 의문도 또 있었잖아요. 본인이 직접 썼다고 예.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계엄이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두 개로 봐요. 다른 거는 이게 의례적으로 하던 거에 전부 저도 다 보던 건데 딱 두 개가 뭐 다르냐면 선관위부터 증거했잖아요. 원래는 KBS나 방송국부터 한다니까요. 계엄이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할 때도 이게 그 KBS부터 했잖아요. 남산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선관위가 하나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 의사 이게 지금 의료 대란이다 보니까 이게 아주 역대 계엄에서는 못 보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래봐요. 이것도 이게 생각에 따라서 이제 그 워낙 의료 대란이 국민의 생명이 있으니까 아마 이게 절박하게 복귀를 호소하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 저는 이 부분은 계엄의 요건에 안 맞다 봐요. 특히 처단이라는 표현을 잘못됐잖아요. 이거는 이게 명백히 잘못된 문구는 맞는데 아마 이게 국민의 어떤 건강권 이런 것 때문에 절박하게 복귀를 호소한다는 의미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처단하겠습니까? 그것도 실행 계획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호소하는 거지 의사들 어떻게 처단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실제 그런 의도도 구체적인 실행 플랜은 없잖아요. 저는 요 문구 하나가 특이한데 이거는 좀 부적절한 문구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근데 그게 실행하려는 이렇게 실행 의도가 있은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실행 의도는 없었다라고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의 의사 처단 문구를 직접 작성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의사 처단 문구는 사실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면서 또 충격적이다. 그리고 처단이라는 그 문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으시기도 했던 그런 조항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에 보면 48시간 내에 복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처단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48시간이라는 점도 좀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계엄이 뭐 경고성이었고 사실상 뭐 국회를 제압하거나 뭐 국회 기능을 마비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포고령에는 48시간 내에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 포고령이 작성되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 적어도 48시간 이상은 지나갈 것을 예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마치 국회에서 개업이 바로 즉시 해제됐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포고령으로 보이는 그 의사나 의도로 봤을 때는 최소 48시간 이상은 계엄 상태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의도가 보이는 상황인데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것은 국회가 잘했기 때문인 것이지 대통령 측에서 뭘 도와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자체가 즉시 이루어진 것 자체가 면죄부가 되거나 또는 면책 사항이 되거나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많다. 근데 확인된 것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증거가 많은데 이거 확인이 됐으면 고치겠죠. 근데 증거가 많은데 확인된 게 없으니까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의혹. 저도 이제까지 부정선거 제가 무관심했어요. 설마 이게 뭐 대명천재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 이게 가능이나 하겠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왜 부정선거 주장하죠? 우리나라가 이게 미국보다 선진국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뿌리 뽑겠다 하잖아요. 전 세계 그럼 대만 같은 나라도 전부 이게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이게 수개표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봉함해서 옮기잖아요. 근데 대만은 그 자리에서 이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옛날에 우리 소쿠리 이런 거 다 인정하잖아요. 소쿠리에 담아가 옮겼잖아요. 그 인정하잖아요. 소쿠리 투표. 옛날에 지금 이게 의혹을 저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의심이 가는 거 많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은 아이 선입견으로 설마 부정선거 있겠어?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렇게 하지 공부를 안 하잖아요. 부정선거 의혹 안 보잖아요. 보고 나서 이게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수많은 의혹이 있고 증거가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검증 확인을 못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했다. 이런 게 의도로 비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한 번 해야 된다니까요. 아마 김두관 의원에게 빨리 소치하세요. 자기 부정선거라고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김두관 의원 네. 소치하시라니까 왜 민주당은 그 이야기를 안 하죠? 자기 당대표로 놓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소송 중이에요.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는 많다. 하지만 확인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 자체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게는 별로 유리한 주장은 전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은 많지만 뭐 확인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에서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인정을 해줬거든요.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사실 탄핵 심판에 대해서 본질적인 쟁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어느 논란 자체가 일단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지금 계속해서 이 탄핵 심판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뭐 대통령이 직접 오늘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오늘 이제 검찰로 넘겼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는 또 이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제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함께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를 들면 공수처 때처럼 약간은 공수처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난 안 하겠다라는 거에서 좀 태도가 바뀔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걱정이 되는 게요. 네. 지금 이게 오늘 법원장 출신이나 판사들이 내부 사이트나요. 지금 대부분 이게 그 관할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 관할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 신문에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교통경찰이 사고 나가지고 이게 그 교통사고 수사를 하다가 그 차 안에 마약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련 사건이니까 우리가 마약까지 수사하겠다 이렇게 비유한 칼럼도 제가 봤는데 지금 직권남용은 수사권도 없고 또 이게 제 말에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한 적도 없잖아요. 관련 사건은 수사를 하다가 인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권남용 수사한 적이 없어.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소추특권 때문에. 근데 공수처의 망상 속 상상 속에서 우리가 직권남용도 있으니까 관련 사건이니까 내란도 있겠지. 이건 자기 상상 속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법조인들이 많은 분이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그러면 검찰 수사는 어떻게 돼? 공처가 절반 수사하고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도 잘못된 수사가 이어받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원래 내란 수사권 없어요.
경찰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만에 하나 계속 우리 천대 법원장도 경고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절차를 투명하게 경찰이 하고 딱이 검찰로 넘어왔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두고두고 시민한 게 나중에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이거는 김용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뭐랬냐면 이게 혹시 검찰의 음모론이 아니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없으면 처벌 못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게 난리 나잖아요.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경찰이 안 한 게 두고두고 아마 논란이 될 거예요. 예. 글쎄요, 사실 이 수사권에 대한 문제는 뭐 서 변호사님은 뭐 많은 법조인들이 수사권이 없다라는 의견 낸다고 하셨지만 많은 또 법조인들이 수사권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원에서도 이미 공수처가 수사권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서부지법에서도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적부심에서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관련된 수사권 논란은 어느 정도 법원에서 일단락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삼으면서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도 거부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쟁점으로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도 계속해서 거부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검찰 수사까지도 거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 겪게 될 어떤 법적 절차에서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치주의라든지 그리고 법원의 영장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존중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도 지금 앞으로 남은 사법 절차에서 대통령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현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포고령과 관련해서 직접 질문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고요. 그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의원 빼내라가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요. 우리가 이런 거를 말의 신빙성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됐냐. 객관적으로 의원이 빠져나오냐, 아니면 이게 요원이 빠져나오냐, 자꾸 이게 객관적인 현실에 눈을 감고 근데 이게 추측해서 의원 빼내라 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의원이 빼진 게 없잖아요. 끌리는 의원이 있나요? 근데 요원은 나왔잖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현실에 맞는 객관적인 현실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지시가. 제 말은 이게 수많은 초기에 오염된 진술이나 의혹이 있어요. 특히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요. 그때 유튜브까지 나왔잖아요. 제 이름 안 밝혔는데 민주당 의원의 개인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눈물을 질질 흘린지 모르겠는데 나와가지고 이게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왜 유튜브에 넣죠? 저는 왜 군인이 유튜브에 넣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초기에 여러 변호인이나 오염될 가능성 이걸 있고 김용현 장관이 객관적인 팩트에는 부합되는 진술이다. 이래 봅니다. 예. 글쎄요, 객관적인 팩트에 부합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결국에는 요원을 빼내라라는 이야기를 의원을 빼내라는 이야기로 잘못 전달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으로서는 관련해서 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지시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뭐 수사 단계나 뭐 관련된 절차에서 뭐 곽종근 지금 특전사령관과 대질신문까지도 저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있을 수사 절차에서 또는 뭐 재판정에서 서로 간의 대질신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진실은 금방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